부동산은 절대 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 받아서 또 한 채를 어떻게 삽니까? 상업용 부동산 살 때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예요. 그동안은 좋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 오피스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줄기 시작해요. 근데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와.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으로 깔끔하게 해소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이야기 뭐 많죠.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가의 광순일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대표님이랑 전화 단복이에요, 우린. 그런 거죠. 네. 저희 분명 집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씻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대로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니 저는 뭐 다른 유튜브를 봐도 똑같아요. 네, 저는 지금 1회부터 그냥 이 옷입니다. 네, 마치 하루에 지금 수십 편을 찍었던 것처럼 그냥 이 옷인데, 네, 저희는 다 집에 다녀옵니다. 아니 저는 스티브 잡스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 옷만 계속 입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조선시대 양반 따라하고 있습니다. 베개민족.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부동산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왜 똑같은 돈으로 한국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에 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2편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일종의 스노우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네. 뭐 동쪽이라든가 서쪽에 북쪽으로 연결된 네. 그런 주요 도시들이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되는 게 오피스예요. 오피스. 네, 오피스의 네, 공실률이 뭐 무지막 지역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공실률이 늘어나고 말씀하신 있다. 것처럼.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네. 거의 미국 전역의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20%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와, 저게 일부 지역이 아니고 미국 전역의 평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요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일반적으로 큰 오피스 빌딩을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거의 20% 중후반대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오히려 더 높다. 네. 그런데 그 동안은 이게 이해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재택근무가 증가하니까 그래. 근데 이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백투 오피스 하겠지. 그걸 기대했죠. 그렇죠. 근데 안 와. 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 그런데 안 와. 안 와. 어디 갔니? 그래서 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책상에서 이 지표를 보면서 고민했지. 네. 왜 안 올까? 그러게요. 왜 안 올까?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 분석이 뭐였냐면 근로자들이 오피스에 오길 싫어한다.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돌아와라. 뭐 노동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노사관의 불씨가 지펴졌던 것도 결국은 지금 와라. 맞아요. 혹은 또 집에 있겠다.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안 가? 아니 그러면 월급을 끝까지 주는데. 못 버텨.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미국을. 네네. 그랬더니 이 재택근무를 회사가 원해. 회사가 원한다고요. 네, 회사가 그냥 집에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 회사는 비용이 절감돼. 그렇죠. 부동산 비용이 절감되는 그리고 거죠. 임금을 그렇게 안 올려줘도 돼. 그렇지. 판관비도 덜 들어. 복리후생비도 덜 들어. 덜 들지.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나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재택근무하면서 좀 유연해졌어요. 그냥 막 거기에서 막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소일을 같이 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비용을 줄이거나 직접 하면서 그런 서로의 윈윈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오피스의 공실률이 높은 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
이게 이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오피스를 아파트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모든 오피스가 아파트로 못 바꿔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오피스가 이렇게 생겼죠. 크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되려면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중간은 창문이 없잖아요. 맞네. 그 맹지래 맹지. 그렇지. 끝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현대식 오피스는 아파트로 못 만들어. 그렇지. 거기는 그냥 스튜디오지. 그래서 이렇게 좁은 빌딩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오래된 네, 것 중에 네, 네. 좁은 빌딩들이 리노베이션하고 아파트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그러고 있더라고. 네. 와, 그거는 전혀 몰랐네.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백도 오피스하고 이 재택근무 비율이 떨어지고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의미 있게 떨어지기는 전 어려워 보인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구조적인 변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딩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출해 놨거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네. 이게 미국 경제나 지금 볼 때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 살 때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큰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복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당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팔아서 그걸로 또 다른 주식을 사면 복리 효과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주식의 본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주식의 본질은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복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사고 팔기 그리고 배당도 나오고 네. 또 살 수 있으니까 단위당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절대 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죠? 그리고 임대료 받아서 또 한 채를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매달 나오는 한 몇백 정도의 그 임대료 가지고 딴 데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라든지 복리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돈이 묶이는 거죠. 대신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출이 엄청나게 가능하다. 담보 대출이. 네. 주식은 담보 대출이 한도가 있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네. 주가 빠지면 바로 반대매매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휴지 조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래 담보 대출이 되는 게 크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사실은 투자자들은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 장점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투자할 때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엄청나게 해놓게 산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좋았어요. 네. 임대료도 잘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쌌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 뭐냐면 오피스 공실률이 더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줄기 시작해요. 임대료 줄지. 근데 올해부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돌아와. 와 만기. 야 만기. 이거 끔찍한 숫자네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전 그래프 다시 보면 지금 1,600조. 그러니까 그렇죠. 네 1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2,000조 넘게 지금 대출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만기가 23년, 24년 엄청나게 치솟고 이게 지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출 받은 금리가 다 저금리였어요. 근데 대환하거나 대환하면 차환하거나 이러면 고금리를 대출 받아서 해야 끔찍하다. 되거든. 금리가 지금 2배인데. 임대료도 줄었지, 이자 비용도 많이 내야 돼. 그럼 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각이에요. 팔아야지. 근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지. 이런 게 점점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게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에요. 부동산만 보면 그러네요 지금. 잘 보세요. 부동산만 보면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임대료가 올라오니까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돼. 네, 네. 근데 못 올려.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그렇지. 올리면 이게 완전 크래시가 날까 봐. 그렇죠. 완전 무너지니까. 최근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좀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이 부동산의 실수요자들이 사실상 값이 떨어질 거를 기대해서 남아 있었으면 또 다행인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스노우벨트에서 썬벨트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대도시들,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지난주에도 저희 그래프를 봤지만
여기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유입보다는 빠져나가는 숫자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부동산의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가 나갈 수가 없는 구조네 지금. 쉽게 말해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상, 금융 구조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런 걸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를 막 물가 잡으려고 빠르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만 볼 때는 지금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제가 예측은 합니다. 만약에 지금 어쨌거나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못 내리고 있고 부동산도 결국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 쪽의 어떤 이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으면 부동산 상황이 좀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네, 그래서 일단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문제들, 뭐 매각도 좀 이루어지고 구조 조정이 일단 이루어지는 거 첫 번째. 네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공급이. 네, 주택 공급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일부 지금 선펠트 지역의 일부 도시들은 공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빠지는 지역이 나와요. 오히려. 네, 네네. 그런 과정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죠. 아하. 그런데 그러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네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건자재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은 집을 빨리 짓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게 이제 미국 부동산의 하나의 리스크죠. 네네네. 근데 이런 비슷한 리스크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PF예요. 부동산 PF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PF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네. 피상적으로 뭐 4월 위기설 뭐 어. 부동산 PF가 뭐 200조 원입니다. 네. 이거 말고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향후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짧게 아주 짧게 이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PF 많이 들어봤는데 PF가 뭔가요? 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아직 뭐 실체도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래 돈 빌려줄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 대출은 그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신용대출과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레코드예요. 네. 그러니까 너 빚 잘 갚았고 너 소득이 레코드가 좋네. 네. 그러니까 내가 신용으로 빌려줄게. 네, 이게 그렇죠. 대출의 하나고. 또 담보대출도 있고요. 그렇죠. 담보는 부동산 담보되든지 주식 담보로 해서 자산으로 담보 대출. 그렇죠. 근데 프로젝트 대출은 독특한 거죠. 독특하죠. 뭐냐면 일종의 사업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실 한국에서 그게 부동산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그래프를 하나 보세요.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네. 부동산 PF 문제가 터져서 저축은행이 거의 3, 40개가 문을 닫고요. 한국의 건설사들 100대 건설사 중에서 3, 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PF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시점을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잘 보시면 흐린 그래프가 2009년도예요. 2009년. 근데 지금은 2023년도인데 가장 다른 점이 일단 규모도 크지만 네.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 부동산 PF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데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었어요. 지금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은행도 있지만 보험도 있고 네. 기타도 엄청 많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타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군요. 유동화증권이라든지 파생이라든지 파생 상품 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희자화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나간 일종의 금융 시스템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가니까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음지라고 표현하면은 좀 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금융 시스템에 딱 잡혀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돈들이 계속 많이 흘러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로 파악이 되고 증권사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한 거 반영해서 이 분야가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그렇구나.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PF가 의외로 지금 문제인 거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일단 그 부동산 PF 이 금융권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쉽게 말해서 주거보다 비주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결국엔 수요가 없거든요. 수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상업용 빌딩 만들고 유통시설 만들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말면 그나마 그렇죠. 분양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안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땅을 그런 상업용 땅이라든지 그런 땅을 사놓으니까 지방의 땅을 사놓으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시면 네. 금융이나 자산시장이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반복이 꼭 돼요. 아, 그렇죠. 종류가 약간 달라질 뿐이에요. 영향이라든지 이게 네. 달라지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하는데 네, 네. 그때하고 지금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그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6만 가구였어요. 최대가 16만 6천 가구였는데 네, 2009년에. 예. 근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6만 가구입니다. 보시면 많이 줄었는데? 괜찮은데? 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요. 그 당시에 부동산 PF는 80조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공식 통계는 135조 원이고요. 아, 지금은 거의 180조 원. 제 추산으로는 2배 이상.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때는 미분양이 생겨서 문제가 된 거고 네, 네. 지금 부동산 PF의 절대량이 커요. 절대량. 근데 미분양은 낮아. 이 얘기는 뭐냐면 땅만 사놓고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PF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땅을 사놓고 분양은 했어. 그러니까 만들기도 다 만들긴 했어.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땅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만든 주체였구나. 그렇죠. 만들어 놓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데 막 내 돈 들여서 만들었다고요. 네. 건설사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 중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자기 건물이 없어. 이거 웃기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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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내가 쉽게 말해서 제가 건설업자인데 어. 새 들어 살고 있다고요. 내 장기가 집 만드는 건데 내 집은 정작 못 만들어서. 왠지 아세요? 그때 심지어 내 집도 다 팔아서 팔아가지고 아파트. 돈을 다 쏟아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예 시작도 못 하고. 공실이 안 잡히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만 있고 기초 공사를 하다가 멈췄어. 그러니까 공실률은 안 잡히고 부동산 PF 금액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그렇죠. 야, 이거 터지면 진짜 큰일이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저희가 올해 특히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네. 이게 한국에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이라고요. 금융이죠. 금융이라고요. 엄청난 크기의 금융이죠. 그렇죠? 금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런데 예전보다도 문제 해결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네, 네, 네. 시작도 안 하고 땅만 갖고 있잖아. 그렇죠. 땅 싸게 팔면 돼. 오히려. 그러니까 손실을 그만큼 보겠지만 네네네. 그걸 감내하고 그러면 다시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 지금 막 어설프게 뭐 지으려다가 또 멈추고 그런 것보다 아예 진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땅을 경공매로 가고 그래서 누군가 그럼 땅을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싸게 또 분양할 수 있잖아. 그 차익만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분양받는 아파트에서 40% 정도가 땅값이란 말이야. 그럼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양가가 떨어지면 싼 집이 분양되니까 사람들이 살 테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동산 PF의 구조 조정의 첫 출발점은 사실은 땅을 싸게 내놓는 거다. 야, 사실 이 PF의 주체 입장에선 내가 이만큼까지 손해를 봤는데 땅까지 싸게 팔라고?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를 겪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줄이 정말 말라버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못 버틴다는 거죠. 그렇지. 무너지는 것보다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미련이 남으니까 이게 금융이 저도 금융회사 다녔지만 네. 약탈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제발 이렇게 기죽어서 들어가지 마세요. 어. 왜 거기 자기네가 내가 이자 주고 돈을 꾸는 건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치. 당당하게 가서 돈 꿔달라. 이래요. 그치. 아니 내가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지. 우리는 이상하게 은행 가면 약간 쫄려. 네. 혹시 대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기 서류 혹시 보완할 거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은행도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네,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렇게 부동산 PF가 하니까 돈 꿔줬잖아요. 근데 고금리로 돈을 더 꿔주고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나 건설사나 이게 더 힘든 거죠. 더 힘들죠. 고금리로 그 차환하고 대환할 때 고금리 받아서 또 해야 되니까.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 비용만 들어가니까 지금 오히려 어떤 뭐 증권사 이런 데들은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이익. PF 덕분에 누군가는 PF 때문에 반대쪽은 PF 덕분에 좀 이 상황이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가상금리 막 엄청 붙여서 돈 꿔주려면 이제 막 7% 8% 내야 돼. 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견디기보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네. 땅을 싸게 파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순환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의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에 결국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건설사들이 어렵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분양 물량과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 보세요.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어. 건설사들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시행사 망하게 생겼는데 네네네. 누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이 반토막 나니까 어떤 얘기가 도냐면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또 2, 3년 후에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돈이 되는가를 몇 주 하고 나니까 이광수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이 수요는 실수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물은 아파트 공급량이 매물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착공이 반토막 된다. 이꼴은 이대로는 집값 급등. 이 돈이 되는 걸 몇 주 한 입장에서 봤을 땐 저 공식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사들이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팔면 그러면 집값은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예전에도 똑같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10년도에 건설사들이 그렇게 망해 나가는 저 그때 건설사 다녔다고요. 네. 아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건설사가 막 망해버렸어요. 저 엄청 큰 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막 휘청휘청 거렸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해? 그때도 분양이 20, 30% 감소하고 착공이 감소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해. 그러면 2012년, 13년도에 집값이 올랐어야 되죠. 아니요. 2012년, 13년도에 집값이 가장 많이 빠져요.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PF와 그리고 지금 유통시장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과의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흔들리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시고 저희하고 함께 가시면서 네. 그게 바로 내 집 마련 프로젝트니까. 네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부동산 PF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의 부동산 PF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PF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쨌거나 이제 PF는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상업용 부동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거용 부동산 이 두 개를 좀 별개로 봐야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이 PF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확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인데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다. 근데 그게 대출을 일으킨대. 네네네. 마찬가지로 뭐 그게 대출인 거죠. 한국은 그 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렇죠. 여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된 거. 사기 상업용 위해서. 대출. 상업용 네네네네. 대출. 근데 이게 상업용 대출이 이제 올해 만기가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어떤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PF의 노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불안 요인이다. 예.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얘기할 때는 네. 이런 불안 요인으로 영향을 받으면 어. 저는 의미 있게 또 그 변곡점을 잘 보시라. 아.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그렇게 위험해 이렇게 그렇지, 보는 그렇지. 것보다 터지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안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 변화를 잘 보시고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음. 주식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오면 어쨌든 그건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동산을 단순히 내가 살아야 되는 공간 혹은 투자 이걸 떠나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2주 연속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돈이 되는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